주장 손흥민이 마침내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 합류했다. 이제 대표팀은 이번 주말 예정된 첫 번째 평가전을 준비하게 된다. 그런데 생각보다 분위기는 조용하다. 월드컵 최종 엔트리가 공개된 지도 벌써 2주가 흘렀지만 아직 출정식조차 열리지 않았다. 더 놀라운 건 국내 평가전 일정까지 없다는 점이다. 사실 이런 상황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국 축구가 월드컵 직전에 국내 평가전을 치르지 않았던 사례는 1986 FIFA 월드컵 이후 처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물론 이유 자체는 존재한다. 이번 대표팀은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이고 조별리그 일정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이 속한 조의 첫 경기 일정은 상당히 촉박하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월드컵 열기가 과거보다 낮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다. 월드컵 개막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 대회를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국 대표팀을 향한 기대감과 관심이 이전보다 줄어든 셈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스쿼드 구성만 놓고 보면 이번 대표팀은 역대 최고 순위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는 선수 숫자도 압도적이다. 공격에는 손흥민, 중원에는 이강인, 수비에는 김민재가 버티고 있다. 특히 손흥민에게 이번 대회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강인 역시 파리 생제르맹 소속으로 유럽 최정상급 무대 경험을 쌓고 있고 김민재도 이번 시즌 아쉬움은 있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 수비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지금의 대표팀은 과거 월드컵 대표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일까? 과연 이번 전력으로 16강 아니 그 이상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 먼저 2010년 2010 FIFA 월드컵 시절부터 돌아보자. 당시 대표팀은 허정무 감독 체제였다. 그 대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바로 원정 월드컵 첫 16강 진출이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팬들이 2002년 이후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으로 2010년 대회를 꼽는다. 첫 경기였던 그리스전에서 이 대형 완승을 거두며 출발했고 4경기 동안 총 6골을 기록했다. 최근 4번의 월드컵 가운데 가장 많은 득점을 만든 대회이기도 했다. 특히 세트피스에서만 2골이 터졌던 장면은 아직도 회자된다. 공격진 구성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이청용, 박주영, 염기훈, 이동국 그리고 안정환까지 이름값도 대단했다. 당시 볼턴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던 이청용과 모나코에서 뛰던 박주영의 존재감이 컸다. 수비 라인을 단단히 구축한 뒤 측면에 이영표 같은 자원이 버티고 있었고 앞선에서는 빠른 윙어들이 공간을 흔들었다. 최전방 박주영까지 연결되면서 역습 전술이 굉장히 위력적으로 작동했다. 물론 아쉬움도 남았다. 16강 우루과이전에서 이동국의 결정적인 슈팅이 들어갔다면 원정 첫 8강이라는 새로운 역사도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이어진다. 특히 박지성이 수비 사이를 찢어놓으며 연결했던 패스 장면은 여전히 명장면으로 기억된다. 이후 2014년 2014 FIFA 월드컵이 찾아왔다. 당시에는 홍명보 감독의 첫 월드컵이었다. 흥미로운 건 지금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이다. 당시 대표팀은 2012 런던 올림픽 성과 덕분에 기대감이 엄청났다. 게다가 조 편성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았다. 러시아, 알제리, 벨기에가 같은 조였고 특히 벨기에가 지금처럼 세계 최강 이미지로 여겨지던 시절은 아니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도 16강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1무 2패, 조 최하위 탈락. 특히 알제리전이 대사 패배는 엄청난 충격으로 남았다. 당시만 해도 알제리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대로 여겼는데 오히려 완패를 당한 것이다. 당시 홍명보는 전술과 선수 기용, 경기 운영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비판을 받았다. 공격진 이름만 놓고 보면 손흥민, 박주영, 이청용, 지동원까지 절대 약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합 자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박주영 기용 논란이 거셌다. 당시 박주영은 이미 몸 상태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었다. 아스널FC에서 사실상 전력 외 취급을 받으며 소속팀 경기조차 제대로 뛰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인맥축구라는 비판도 거세게 터져나왔다. 결국 박주영은 2경기 선발 출전에도 단 하나의 슈팅조차 기록하지 못했다. 손흥민 역시 아직 지금 같은 절대적인 에이스는 아니었다. 그나마 이근호가 러시아전에서 교체 투입 이후 동점골을 만들었지만 전체적인 공격력은 기대에 못 미쳤다. 개인적으로 많은 팬들이 2014년 공격진을 가장 아쉬웠던 월드컵 라인업 중 하나로 기억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마무리가 부족했다. 그리고 2018 FIFA 월드컵이 이어졌다. 당시 대표팀은 신태용 감독 체제였다. 결과만 보면 1승 2패로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이 대회는 단순한 실패로만 기억되지 않는다. 이유는 단 하나다. 독일을 잡아냈기 때문이다.
당시 조별리그 상대는 스웨덴, 멕시코, 독일이었다. 사실상 세 팀 모두 한국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게다가 신태용 감독은 대회를 앞두고 급하게 팀을 맡은 상황이었다. 스웨덴 역시 당시에는 약팀 이미지가 있었지만 결국 8강까지 올라갔다. 무엇보다 부상 문제가 심각했다. 손흥민과 호흡을 맞춰야 했던 이근호, 공격 자원 권창훈, 수비 핵심인 김진수와 김민재까지 정상 상태가 아니었다. 첫 경기에서는 박주호까지 부상으로 빠졌다. 그렇게 급하게 들어간 김민우가 페널티킥을 내주며 흔들리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독일전 승리는 엄청난 감동을 남겼다. 심지어 스웨덴이 멕시코를 잡지 못했다면 한국이 16강에 오를 수도 있었다. 당시 공격 조합은 손흥민, 김신욱, 황희찬 중심이었다. 교체 카드로는 문선민, 이승우가 활용됐다. 특히 김신욱 선발 카드는 큰 화제가 됐다. 신태용 감독이 평가전 이후 트릭이 있다라고 언급하며 관심을 모았지만 실제 경기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오히려 손흥민을 중앙에 두고 빠른 공격수들을 배치했더라면 더 날카로운 역습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이승우는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주목받았지만 결정적인 장면은 남기지 못했다. 문선민 역시 돌파는 좋았지만 슈팅 타이밍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결국 러시아 월드컵 공격진을 떠올리면 남는 건 손흥민의 멕시코전 원더골과 독일전 씻기골 정도라는 평가가 많다. 그리고 가장 최근 대회였던 2022 FIFA 월드컵. 한국은 이 대회에서 원정 두 번째 16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하지만 대회 직전 분위기는 절대 좋지 않았다. 파울루 벤투 감독의 전술을 둘러싼 의문도 많았고 손흥민의 안와골절 부상까지 겹치며 우려가 커졌다. 게다가 조편성도 험난했다.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객관적으로 보면 대부분은 포르투갈과 우루과이의 16강 진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첫 경기 우루과이전에서 대표팀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력 자체가 예상 이상으로 뛰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황의조의 장면은 지금도 많은 팬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다. 가나전에서는 아쉽게 무너졌지만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보여준 정신력은 정말 대단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극적인 16강 진출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 최근 월드컵들 가운데 가장 의미가 깊었던 대회는 바로 2022 FIFA 월드컵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축구가 스스로 경기를 지배하며 자신들만의 색깔로 승리를 만들어낸 장면이 사실상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수많은 의심과 비난 속에서도 파울루 벤투 감독은 가장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축구 철학을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당시 공격진 구성 역시 상당히 강력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탐스퍼 FC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고 황의조, 황희찬, 조규성, 이강인, 나상호까지 누가 투입되든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장면을 계속 만들어냈다. 특히 조규성은 가나전 멀티골로 한국 선수 최초의 월드컵 한 경기 2골이라는 역사를 작성했다. 그 순간부터 조규성이라는 이름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우루과이전 후반 교체로 등장한 이강인은 혼자서 경기 흐름을 뒤흔들 만큼 많은 찬스를 생산했다. 가나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한국 공격 전개에서 가장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준 선수는 이강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전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결정적인 순간 결국 팀을 살린 건 손흥민과 황희찬이었다. 두 선수는 마지막 한 방으로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해냈다.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은 어느 대회보다 공격수들이 중요한 장면마다 결과를 만들어냈던 무대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이제 2026년 대표팀 공격진은 어떨까? 최근 예상 베스트 11 기준으로 보면 선발 라인에는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이 자리하고 있고 교체 카드로는 황희찬, 오영규, 조규성까지 대기할 수 있다. 솔직히 이름값만 놓고 비교하면 최근 5번의 월드컵 가운데 이번 2026년 대표팀 공격진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2022년 공격 라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이강인의 성장폭이 엄청났다. 예전에는 가능성만 보였던 선수였지만 지금은 완전히 팀 중심 자원으로 올라섰다. 오영규 역시 과거에는 예비 자원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제는 차세대 스트라이커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여기에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이 여전히 대표팀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니 전체적인 완성도 자체가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느낌이 강하다. 게다가 지금 공격 자원들은 대부분 유럽 무대 경험까지 갖추고 있다. 앞에서 언급된 선수들 외에도 양현준, 배준호, 조규성처럼 교체로 투입될 수 있는 카드들의 수준도 상당하다. 최소한 조별리그에서는 누구든 상대 수비를 위협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래서 공격진만 놓고 보면 지금 시기를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라고 부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중원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먼저 2010년 대표팀부터 살펴보면 박지성, 기성용, 김정우, 김보경 등이 있었다.
사실 중원 구성만 놓고 보면 아직도 2010년 대표팀이 최고였다는 평가가 많다. 이유는 단순하다. 박지성과 기성용이라는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회는 박지성의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상징성까지 있었다. 그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컵 3회 연속 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까지 세우며 완벽한 마무리를 장식했다. 그래서 지금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당시 대표팀에 대한 향수가 계속 언급된다. 무엇보다 박지성은 주장임에도 가장 많이 뛰었다. 압박 타이밍을 조율했고 헌신했고 전술 이해도 역시 최고 수준이었다. 팀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득점까지 만들어냈다. 그리스전 제기골 장면도 결국 본인의 인터셉트에서 시작됐다. 그 정도로 팀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 기성용 역시 월드컵 이후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해 거의 10년 가까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박지성과 기성용을 대체할 만한 유형의 선수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당시에는 김정우의 존재도 굉장히 중요했다. 기성용이 볼 배급과 전개를 맡았다면 김정우는 옆에서 수비 가담과 활동량으로 균형을 맞춰줬다. 이른바 푸른 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셈이다. 그래서 당시 대표팀은 중원 밸런스 완성도가 매우 뛰어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4년 뒤 열린 2014 FIFA 월드컵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당시 중원 조합은 기성용, 한국영, 구자철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원래 기성용의 장점은 긴 패스와 경기 조율, 볼 배급이다. 그런데 2010년에는 김정우가 수비 부담을 줄여줬던 반면 2014년에는 한국영이 기대만큼 역할을 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구자철도 런던 올림픽 당시 폰과는 거리가 있었다. 독일 진출 이후 1, FSV 마인츠 5에서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홍명보 감독의 구자철 공미 카드도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결국 중원 압박 타이밍이 자주 어긋났고 공격 전개도 매끄럽지 못했다. 2018년 2018 FIFA 월드컵 당시에는 기성용, 정우영, 이재성 조합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때 역시 미드필더진은 큰 호평을 받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스웨덴전과 멕시코전 모두 중원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패스 성공률도 좋지 않았고 전진 과정에서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너무 많았다. 결국 두 경기 모두 중원 장악력 부족이 문제로 드러났다. 독일전 승리 역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결과를 만들어낸 경기였지. 내용만 보면 점유율이 거의 3대7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앉은 경기였다. 특히 기성용이 빌드업과 수비 조율까지 모두 떠안다 보니 부담이 극심했다. 결국 멕시코전 이후 종아리 부상까지 발생했고 독일전에는 출전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은 완전히 달랐다.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조합은 이름만 보면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결국 중요한 건 개인 능력만이 아니라 감독이 어떤 역할로 조합하느냐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벤투 감독은 이 부분을 완벽하게 해냈다. 3명의 조합을 오랜 시간 유지하며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황인범은 초반에 벤투 감독의 황태자라는 비판까지 들었지만 결국 실력으로 증명했다. 우루과이전에서는 12km 이상을 뛰며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다. 정우영 역시 경기 내내 커버 플레이와 리커버리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다. 이재성은 특유의 압박과 활동량, 세컨드볼 경합 능력으로 중원 숫자를 계속 늘려줬다. 세 선수의 장점을 조화롭게 섞어낸 밸런스 좋은 조합이었다. 실제로 가나전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경기 흐름은 한국이 주도했다. 특히 상대 진영 점유율이 35%로 당시 월드컵 참가국 전체 1위 수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한국 중원이 세계적인 팀들을 상대로도 경쟁력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 2026년 황인범과 백승호 조합에 더해 김진규가 컨디션에 따라 기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냉정하게 보면 미드필더 조합의 무게감은 조금 아쉽다는 평가도 있다. 결국 축구는 감독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단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실제로 2018년과 2022년만 비교해봐도 그렇다. 기성용이 대표팀에서 은퇴했음에도 오히려 벤투호 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말이다. 그만큼 역할 분담과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현재 홍명보 감독 체제는 3-4-3 전형을 사용하고 있다. 결국 중원 숫자 자체가 하나 부족한 구조라는 점에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가나전에서는 결과적으로 패배를 떠안았지만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대표팀은 믿기 힘든 투지로 기적같은 16강 진출을 만들어냈다. 개인적으로 최근 월드컵 가운데 가장 큰 의미를 남긴 대회를 꼽으라면 단연 2022 FIFA 월드컵이라고 생각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가 상대에게 끌려가는 축구가 아니라 스스로 경기를 주도하며 한국만의 스타일로 승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장면은 한국 축구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없었다. 수많은 비판과 의심 속에서도 파울로 벤투 감독은 결국 월드컵이라는 가장 거대한 무대에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해냈다. 당시 공격 라인 구성도 상당히 강력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데스퍼 FC에서 절정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었고, 황의조, 황희찬, 조규성, 이강인, 나상호까지 누가 투입되더라도 상대 수비를 흔드는 장면을 만들어냈다. 특히 조규성은 그 대회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가나전 멀티골로 한국 선수 역사상 월드컵 한 경기 2골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웠다. 그리고 우루과이전 후반 교체 출전 이후 흐름을 바꿔놓은 건 이강인이었다. 혼자서 여러 차례 결정적인 찬스를 창조해냈고 가나전에서도 존재감은 엄청났다. 결국 한국 공격 전개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수 역시 이강인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그리고 포르투갈전 반드시 해결해야 했던 순간에 결국 팀을 살린 건 손흥민과 황희찬이었다. 두 선수는 결정적인 장면에서 진짜 에이스가 무엇인지 보여줬다. 그래서 카타르 월드컵은 어느 대회보다 공격수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결과를 만들어냈던 무대로 기억된다. 그렇다면 현재 대표팀 공격진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최근 예상 베스트 11 기준으로 보면 선발 조합에는 이재성, 손흥민, 이강인이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교체 자원으로는 황희찬, 오현규, 조규성 카드도 활용 가능하다. 솔직히 이름값만 비교한다면 최근 5번 월드컵 가운데 이번 2026년 대표팀 공격진이 가장 강력하다는 의견도 충분히 나온다. 사실상 카타르 월드컵 공격 라인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가깝다. 무엇보다 지난 4년 동안 이강인의 성장폭이 엄청났다. 오현규 역시 당시에는 후보급 자원이었지만 이제는 대표팀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자리 잡았다. 거기에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까지 여전히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공격진 퀄리티가 지난 대회보다 분명 더 올라왔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지금 공격 자원 대부분은 유럽 무대 경험을 갖고 있다. 앞서 언급한 선수들 외에도 양현준, 배준호, 조규성 등 누구든 투입되면 조별리그 수준에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그래서 벤치 멤버들의 수준 역시 과거 어느 시기보다 높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공격진만 놓고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한국 축구 황금 세대라는 표현이 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에는 미드필드 라인을 비교해보자. 먼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시절을 떠올려보면 박지성, 기성용, 김정우, 김보경 등이 있었다. 지금까지도 중원만큼은 2010년 대표팀이 최고였다는 평가가 많다. 이유는 명확하다. 박지성과 기성용 두 선수의 존재감이 워낙 압도적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 대회는 박지성의 마지막 월드컵이기도 했다. 아시아 선수 최초로 월드컵 3대회 연속 득점이라는 엄청난 기록까지 남겼다. 그래서 지금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당시 대표팀 특유의 낭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박지성은 주장임에도 가장 많이 뛰었다. 압박 시점 조율, 헌신, 전술 이해도까지 모두 최고 수준이었다. 게다가 팀이 필요할 때는 직접 골까지 넣어줬다. 그리스전 선제골 역시 박지성 스스로 인터셉트를 만든 뒤 마무리한 장면이었다. 팀 전체에 미친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뜻이다. 기성용 역시 월드컵 이후 프리미어리그 진출에 성공했고 거의 10년 가까이 유럽 무대에서 활약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다시 한번 묻게 된다. 과연 박지성과 기성용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대표팀에 또 등장할 수 있을까?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이다. 당시 후방에서 김정우가 맡았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다. 기성용이 볼 배급과 전개를 담당했다면 김정우는 수비적인 움직임과 활동량으로 균형을 맞췄다. 이른바 추는일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던 셈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중원 밸런스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났던 대회로 평가된다. 하지만 4년 뒤였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중원에는 기성용, 한국용, 구자철 조합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기성용의 장점은 원래 긴 패스와 경기 전개, 볼 배급 능력이다. 그런데 2010년에는 김정우가 수비 부담을 덜어줬던 반면 2014년에는 한국영의 역할 수행이 아쉽다는 평가가 많았다. 거기에 공격형 미드필더였던 구자철도 런던 올림픽 시절만큼의 경기력이 아니었다. 독일 무대 진출 이후 FSV 마인츠호에서 주전 경쟁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홍명보 감독의 구자철 공격형 미드필더 카드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압박 타이밍도 맞지 않았고 공격 전개 흐름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기성용, 정우영, 이재성이 중원을 구성했다. 하지만 당시 미드필더진 역시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기본적으로 스웨덴전과 멕시코전 모두 중원 싸움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패스 성공률도 만족스럽지 않았고 전진 과정에서 공을 빼앗기는 장면도 많았다. 결국 두 경기 모두 중원 장악력에서 약점을 드러냈다. 독일전 승리 역시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해 만든 결과였지. 경기 내용 자체만 보면 점유율이 거의 3대7 수준으로 크게 밀렸다.
특히 기성용이 빌드업까지 모두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부담이 지나치게 컸다. 결국 멕시코전 이후 종아리 부상까지 생겼고 독일전은 아예 뛰지 못했다. 반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중원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황인범, 정우영, 이재성 조합은 이름만 놓고 보면 화려한 편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감독의 역할 분배가 완벽했기 때문이다. 벤투 감독은 세 선수 조합을 오랜 시간 유지하며 조직력을 극대화했다. 황인범 역시 초반에는 감독의 총애만 받는다는 비판이 있었지만 결국 실력으로 증명했다. 우루과이전에서만 12km 이상을 뛰며 엄청난 활동량을 보여줬다. 정우영도 경기 내내 커버 플레이와 수비 복귀를 수행하며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안정적으로 책임졌다. 이재성은 특유의 압박 능력과 활동량, 세컨드볼 경합으로 중원 숫자를 늘렸고 압박 타이밍까지 조율했다. 결국 세 선수 장점을 균형 있게 조합하면서 완성도 높은 미드필더 라인을 만든 것이다. 실제로 가나전에서는 패배했지만 경기 흐름 자체는 한국이 계속 주도했다. 특히 상대 진영 점유율이 무려 35%였는데 이는 당시 월드컵 참가국 전체 가운데 1위 기록이었다. 그만큼 한국 중원이 세계 수준 팀들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제 2026년 대표팀 황인범과 백승호 조합에 더해 김진규가 황인범 컨디션 상황에 따라 대신 출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현재 미드필더 조합의 선수층과 퀄리티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축구는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선수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장점이 극대화될 수도 있고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다. 실제로 2018년과 2022년 사례만 봐도 그렇다. 기성용이 대표팀에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벤투어 중원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결국 역할 분배와 조직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현재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는 3-4-3 전형을 사용하다 보니 중원 숫자 자체가 하나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중원을 장악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재 조합으로 많은 경기를 치러본 경험이 없어서 높은 평가를 받은 적도 거의 없었죠. 특히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이 쉽게 끊기고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 간격이 벌어지면서 실점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현재 황인범의 파트너로 백승호가 예상되지만 솔직히 이 조합이 완벽한 최선은 아닙니다. 백승호에게 분명 강점은 있습니다. 킥 능력도 뛰어나고 롱패스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중거리 슈팅 옵션도 갖췄습니다. 지난 브라질전에서는 골도 기록했죠. 그러나 활동량과 수비 커버 범위에서는 부족함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로 감독이 실수를 하더라도 박영훈 선수를 끝까지 기용한 겁니다. 서브 자원으로 김진규, 박진섭 같은 선수들도 있지만 각자의 장점과 동시에 명확한 단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개 능력이 아쉽고 누군가는 압박 타이밍에서 탈압박이 미흡하며 또 누군가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격진은 역대급이라 평가받지만 중원 연결고리에서는 아쉬움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수비와 골키퍼 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회별 실점을 보면 2010년 8실점, 2014년 6실점, 2018년 3실점, 2022년 8실점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엔 아르헨티나와 맞붙어졌지만 메시, 테베스, 이과인 등 공격진이 강력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비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센터백 라인은 안정적이었고 오른쪽 풀백 기용이 아쉬웠지만 대회전 우려보다는 선전했다는 평가가 많았죠. 다만 최후방의 실수만 없었어도 8강 진출 가능성이 충분했을 겁니다. 실제로 허정무 감독도 결과론적으로 당시 이훈재를 기용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202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수비가 최악이었습니다. 윤석영, 홍정우, 김영권, 이용 등 오랜 기간 조합을 맞춰왔지만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특히 센터백 조합이 애매했고 김영권, 홍정우 조합은 플레이 스타일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윤석영은 QPR에서 출전 시간이 적어 경기 감각이 떨어졌고 크로스 성공률은 0%에 불과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는 손흥민에게 충분한 지원이 가지 않아 전체 수비 조직이 흔들렸고 측면 커버와 세트피스 대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당시 조현우 골키퍼와 김민우, 김영권, 장현수, 이호의 라인은 개인적으로 김민재 부재가 아쉬웠습니다. 장현수 대신 김민재가 나왔다면 더 안정적이었겠죠. 그러나 실점은 단 3골에 불과했고 그중 2골은 장현수 시점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월드컵 최소 실점 기록이자 수비 안정성을 어느 정도 증명한 대회였습니다. 다만 스웨덴전에서 김민호의 슬라이딩 태클 실수와 멕시코전 장현수의 성급한 태클 등으로 수비 흔들림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우의 선방은 원맨쇼 수준으로 독일전에서만 슈팅 25개를 막아내는 등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김승규 골키퍼와 김진수, 김민재, 김영권, 김문환이 출전했으며 총 실점은 8점이었습니다. 16강 브라질전에서 실점이 있었지만
조별리그 기준으로는 기록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나전에서는 유유슈팅 3개가 모두 들어가며 수비 판단과 세트피스 공중볼 싸움에서 아쉬움을 보였고, 김민재는 폼이 100%가 아니어서 풀 컨디션으로 조별리그를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회 후방 라인은 최근 중 유일하게 3백을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예상 라인업은 골키퍼 김승규, 측면 김태현, 김민재, 이한범, 설령으로 구성됩니다. 윙백의 퀄리티는 매우 높습니다. 유럽 4대 리그 주전 경험을 가진 엔스, 챔피언스 리그 경험이 있는 설령훈까지 포함되어 풀백 라인은 월드컵 이후 보기 드문 수준입니다. 다만 3백임에도 불구하고 센터백 안정성은 여전히 걱정되며 김영권의 대체자가 필요합니다. 김민재는 확실한 주전이지만 남은 두 자리의 조합은 불확실합니다. 이전 김영건, 김민재 조합은 호흡과 궁합이 좋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그만큼 안정감을 재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영훈은 이전 두 번의 월드컵에서 득점도 기록했기에 클러치 능력은 입증되었지만 새 얼굴들이 얼마나 신뢰성을 유지할지는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 포지션별 최고의 대회를 살펴보면 공격은 이번 2026년, 미드필드는 2010년, 수비는 조현우 덕분에 2018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대표팀은 역대급 선수진을 갖췄습니다. 최근 경기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체코, 남아공, 멕시코와 같은 상대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최상의 컨디션이라면 사실상 모든 경기에서 승산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격진의 파워는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확신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을 어떻게 최적 조합으로 운영하느냐입니다. 이번 북주민 월드컵 이후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지켜볼 일입니다.